저는 그때 미국 매사추세츠 공과대학교, 그러니까 MIT에서 박사후 과정을 밟고 있었습니다. 연구실에선 세계에서 가장 빠른 로봇으로 알려진 치타 개발 프로젝트가 한창이었죠. 제가 맡은 건 제어 기술 부분이었어요. 로봇이 어떻게 움직여야 하는지, 어떤 상황에서 어떤 판단을 내려야 하는지를 설계하는 일이었습니다. 매일 새벽까지 연구실에 남아있곤 했어요. 치타가 한 걸음 한 걸음 더 자연스럽게 움직일 때마다 희열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고민도 깊어졌죠. 이 연구가 끝나면 저는 어디로 가야 할까? 학계에 남을까? 아니면 기업으로 갈까? 2014년 초봄이었습니다. 한국에서 이메일 한 통이 왔어요. 현대자동차 그룹에서 보낸 거였죠. 내용을 읽는 순간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사람의 보행을 돕는 로봇을 만들고 싶다는 거예요. 단순한 연구가 아니라 실제로 세상에 내놓을 제품을 개발하겠다는 의지가 분명했습니다. 솔직히 처음엔 의아했어요. 자동차 회사가 왜 로봇을 만들려고 하지? 하지만 제안서를 자세히 읽으면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현대차는 단순히 자동차만 만드는 회사가 아니라 사람의 이동을 돕는 모빌리티 기업이 되려 한다는 거였어요. 자동차가 갈 수 없는 곳, 좁은 골목이나 산길에서도 사람들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비전이었죠. 며칠 밤을 고민했습니다. 제 아내와도 긴 대화를 나눴어요. 미국에서의 안정적인 연구 생활을 버리고 한국으로 돌아가야 하는 결정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결론은 명확했습니다. 저는 UC 버클리에서 박사 과정을 밟을 때부터 외골격 로봇을 연구해 왔어요. 있는 로봇의 아버지로 불리는 호마윤 카제룬이 교수님 밑에서 공부했죠. 그때부터 꿈꿔왔던 겁니다. 제가 만든 기술이 실제로 사람들의 삶을 바꿀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연구자가 하고 싶은 일과 기업이 하려는 일이 맞아떨어지는 경우는 정말 드뭅니다. 그런데 현대차의 제안은 달랐어요. 기술력으로 사회에 기여한다는 취지에 완전히 공감할 수 있었죠. 답장 메일을 보내면서 손이 떨렸습니다. 이 결정이 제 인생을 어떻게 바꿀지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분명한 건 하나였습니다. 제가 정말로 하고 싶었던 일, 사람들이 다시 걸을 수 있게 만드는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MIT 연구실을 정리하면서 치타를 마지막으로 바라봤어요. 이 녀석과 함께한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새로운 도전을 시작할 때였죠. 한국으로 돌아가 진짜 사람을 위한 로봇을 만들 시간이었습니다. 2014년 여름, 저는 의왕중앙연구소의 문을 처음 열었습니다. 설레기도 했지만 솔직히 두렵기도 했어요. 거대한 자동차 회사의 연구소, 수많은 엔지니어들이 일하는 곳. 과연 제가 여기서 로봇을 만들 수 있을까? 인간 편의팀이라는 이름을 달고 시작했습니다. 팀원은 저를 포함해서 단 5명이었어요. 정경모 연구원, 박상인 연구원, 그리고 2명의 젊은 엔지니어들. 이게 전부였죠. 첫 회의를 했을 때가 기억납니다. 회의실 한쪽 구석에 모여 앉아서 서로를 바라봤어요. 누군가 물었죠. 저희가 정말 이걸 해낼 수 있을까요? 저는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해야죠. 우리밖에 없으니까요. 현실은 생각보다 훨씬 가혹했습니다. 디자이너가 없었어요. 전문 디자이너를 고용할 예산도 인력도 없었죠. 그래서 저희가 직접 해야 했습니다. 설계부터 전장 설계, 제어, 심지어 디자인까지. 모든 걸 5명이서 해내야 했어요. 밤마다 연구실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저는 CAD 프로그램을 켜놓고 로봇의 외형을 그렸어요. 공학자인 제가 디자인을 하려니 정말 힘들었죠. 예쁘게 만들고 싶었지만 어떻게 해야 예쁜 건지조차 잘 몰랐습니다. 정경모 연구원이 옆에서 말했어요. 박사님, 그냥 기능에 집중합시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제대로 작동하는 로봇을 만드는 거잖아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우리에겐 화려함보다 실용성이 중요했죠.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늘 아쉬웠어요. 다른 글로벌 기업들의 로봇 발표를 볼 때마다 부러웠습니다. 멋진 디자인의 화려한 프레젠테이션. 우리도 저렇게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예산 회의도 힘들었습니다. 부품 하나를 사려고 해도 결제를 받아야 했어요. 저희는 선행 연구팀이었으니까 당장 수익을 내는 부서가 아니었죠.
회사 입장에선 투자 대비 성과가 불확실한 프로젝트였을 겁니다. 그래도 포기할 수 없었어요. 제가 MIT를 떠나온 이유를 계속 떠올렸습니다. 사람들이 다시 걸을 수 있게 만들겠다는 그 약속. 현대차도, 저도, 우리 팀원들도 모두 같은 꿈을 꾸고 있었으니까요. 외주 가공업체에 설계도를 넘길 때마다 긴장했습니다. 제대로 만들어질까? 우리가 원하는 대로 나올까? 샘플이 도착하면 5명이 모여서 한참을 들여다봤어요. 이 부품 하나하나가 우리의 땀과 고민이 녹아있는 결과물이었으니까요. 전선도 직접 배선했고 칩도 일일이 연결했습니다. 대기업 연구소라고 하면 최첨단 장비와 수많은 인력을 떠올리겠지만 우리 현실은 달랐어요. 5명이 밤낮 없이 손수 만들어가는 과정이었죠. 하지만 그게 나쁜 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로봇의 모든 부분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었어요. 나사 하나, 센서 하나까지 왜 그 위치에 있어야 하는지 정확히 알았죠. 늦은 밤 연구실을 나서면서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뭔가 특별한 걸 만들고 있다고. 비록 작은 팀이지만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기술을 만들고 있다고요. H-LEX라는 이름을 정했을 때가 기억납니다. 현대 라이프 케어링 엑소스켈레톤. H와 UNDAI LIFECARING EXO 스켈러턴의 약자였죠. 단순한 로봇이 아니라 사람들의 삶을 돌보는 장치를 만들겠다는 의미를 담았습니다. 개발 초기의 가장 큰 고민은 인체의 움직임을 어떻게 자연스럽게 구현하느냐였어요. 로봇이 사람의 움직임을 따라가려면 인체 구조를 완벽히 이해해야 했습니다. 그때 제 과거 경험이 빛을 발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데 저는 공대에 오기 전에 의대에서 공부한 적이 있어요. 당시엔 의사가 되려고 했었죠. 하지만 공학에 대한 열정을 버릴 수 없어서 결국 전과를 했습니다. 의대에서 배웠던 해부학과 생리학 지식이 이렇게 쓰일 줄은 몰랐어요. 인체의 고관절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무릎 관절의 각도가 걸을 때 어떻게 변하는지, 이런 지식들이 로봇 설계에 그대로 적용됐습니다. 팀원들에게 설명할 때도 도움이 됐어요. 단순히 기계적인 움직임이 아니라 실제 인체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보여줄 수 있었죠. 이 근육이 수축할 때 이 관절이 이렇게 움직인다. 그러니까 로봇의 모터도 이런 식으로 제어해야 한다. 가장 어려웠던 부분은 고관절이었습니다. 기존 로봇들은 대부분 앞뒤로만 움직이는 단순한 구조였어요. 하지만 실제 사람의 고관절은 훨씬 복잡하게 움직이죠. 좌우로도 움직이고 회전도 합니다. 밤을 새워가며 설계를 수정했습니다. H-LEX 2.0은 좌우 움직임까지 구현한 버전이었어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는 실제로 입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좌우 움직임이 없으면 로봇을 입고 걷는 게 부자연스럽거든요. 센서 데이터 처리도 핵심이었습니다. 사람이 걸으려고 할 때 로봇이 그 의도를 정확히 파악해야 했어요. 너무 늦으면 사람이 넘어지고 너무 빠르면 사람의 의도와 다르게 움직이죠. 미국 내셔널 인스트루먼트의 설계 툴과 모듈을 활용했습니다. 방대한 센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처리하는 게 가능해졌어요. 사람이 체중을 실으면 바로 감지하고 다리를 움직이려는 순간 즉시 반응했죠. 회사에서 정한 개발 일정은 약 2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보다 훨씬 빨리 진행됐어요. 의대에서 쌓은 인체 지식 덕분에 시행착오를 많이 줄일 수 있었죠. 팀원들과 함께 첫 시제품 테스트를 했을 때가 생생합니다. 제가 직접 H-LEX를 착용했어요. 전원을 켰을 때 위잉칙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한 발을 내딛었죠. 로봇이 제 움직임을 정확히 따라왔어요.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몇 달 밤을 새워가며 만든 결과가 드디어 실물로 완성된 거예요. 완벽하진 않았지만 분명히 작동했습니다. 사람이 걸을 수 있게 도와주는 로봇이 탄생한 순간이었죠. 박상인 연구원이 박수를 쳤어요. 정경모 연구원도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우리 5명은 그날 밤 늦게까지 연구실에 남아 작은 축하 파티를 했어요. 편의점에서 산 맥주 몇 캔이 전부였지만 그보다 행복한 순간은 없었습니다. 이제 해야 할 일은 명확했습니다. 이 기술을 회사 경영진에게 보여드리고 정식 프로젝트로 승인받는 것. 우리의 로봇이 세상에 나가려면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았죠. 2015년 5월 8일, 제 인생에서 잊을 수 없는 날입니다. 남양연구소 설계이동 전시실에서 CEO 신기술 발표회가 열렸어요. 정의선 부회장님과 현대차 사장단이 참석하는 자리였죠. 아침부터 긴장됐습니다. 손이 떨려서 커피도 제대로 마시지 못했어요. 팀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가 만든 H-LEX 2.0을 경영진 앞에서 처음 선보이는 날이었으니까요. 전시실에 도착했을 때 이미 여러 팀들이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각자 자신들의 신기술을 발표할 차례를 기다리고 있었죠. 우리 차례는 중간쯤이었어요. H-LEX를 착용하기 시작했습니다. 허리에 지지대를 두르고 다리에 프레임을 고정하고 모터 부분을 연결했죠. 팀원들이 하나하나 점검했어요. 센서 작동 확인, 배터리 충전 상태 확인, 제어 시스템 점검. 정경모 연구원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박사님, 괜찮으시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괜찮아. 우리가 수없이 테스트했잖아. 분명히 잘 될 거야. 드디어 우리 차례가 왔습니다. 발표 순서를 알리는 안내 방송이 나왔어요. 저는 H-LEX를 착용한 채로 천천히 중앙 무대로 걸어 나갔습니다. 윙칙, 윙칙. 로봇의 기계음이 전시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모든 시선이 저에게 쏠렸어요. 정의선 부회장님도, 사장단들도, 다른 연구원들도 모두 저를 바라봤죠. 무대 중앙에 섰습니다. 마이크를 잡고 H-LEX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이 로봇은 걸음이 불편한 노년층과 재활이 필요한 환자분들의 보행을 돕기 위해 개발했습니다. 기존 로봇과 달리 좌우 움직임까지 구현해 더욱 자연스러운 보행이 가능합니다. 시연을 시작했습니다. 제가 몸에 힘을 완전히 뺐어요. H-LEX가 저를 지탱해줬습니다. 넘어지지 않았죠. 그 다음엔 무거운 짐을 들어올리는 동작을 보여드렸어요. 로봇이 힘을 보태서 쉽게 일으킬 수 있었습니다. 박수 소리가 들렸습니다. 경영진 분들이 박수를 쳐주시는 거예요. 정의선 부회장님의 표정이 진지했습니다. 뭔가 깊이 생각하고 계신 것 같았어요. 발표가 끝나고 질문 시간이 있었습니다. 부회장님께서 직접 질문하셨어요. 실제로 환자들이 사용할 수 있습니까? 저는 자신 있게 답했습니다. 네, 이미 기본적인 테스트는 완료했습니다. 의료기관과 협력해서 임상시험을 진행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부회장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제가 한번 착용해봐도 될까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부회장님이 직접 착용하신다고요. 급하게 H-LEX를 벗고 부회장님께 착용해드렸습니다. 손이 더 떨렸어요. 만약 오작동이라도 하면 어떡하지? 하지만 로봇은 완벽하게 작동했습니다. 부회장님께서 몇 가지 동작을 해보셨어요. 걷기도 하시고 앉았다 일어나기도 하셨죠. 그리고 로봇을 벗으신 후 말씀하셨습니다. 완성도가 높은데 놀랐습니다. 노인분들이 이동할 때나 환자들이 재활 치료를 할 때 착용하면 큰 도움이 될 것 같네요. 그 순간 가슴이 벅찼습니다. 우리가 만든 기술을 인정받은 거예요. 5명이 밤낮 없이 만든 로봇이 최고 경영자의 눈에 띈 겁니다. 발표회가 끝난 직후였습니다. 팀원들이 달려왔어요. 박사님, 해냈어요. 정말 해냈어요. 우리는 서로 얼싸안고 기뻐했습니다. 그날 저녁 회사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H-LEX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가 결정됐다고요. 선행 디자인팀과의 협업도 지시됐습니다. 우리의 로봇이 이제 정식 프로젝트가 된 거예요. 연구실로 돌아와서 팀원들과 함께 조용히 축배를 들었습니다.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했어요. 진짜 세상에 나갈 제품을 만들어야 하는 여정이 이제부터였으니까요. 투자가 결정됐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하늘을 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생각보다 복잡했어요. 투자 규모는 생각보다 크지 않았고 인력 충원도 제한적이었죠. 회의실에서 예산 관련 회의를 했습니다. 재무팀에서 나온 담당자가 설명했어요. H-LEX 프로젝트의 연간 예산은 이 정도입니다. 인력은 몇 명까지 충원 가능하고요. 솔직히 아쉬웠습니다. 우리가 하고 싶은 것들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예산이었어요. 그래도 어쩔 수 없었죠. 현대차 입장에선 검증되지 않은 프로젝트에 무작정 큰 돈을 쏟아부을 순 없었을 겁니다. 파트장으로서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뭘까? 인력을 어떻게 배치해야 할까? 디자이너를 한 명이라도 뽑아야 할까? 아니면 엔지니어를 더 충원해야 할까? 팀원들과 회의를 했어요. 다들 의견이 달랐습니다. 누군 디자이너가 절실하다고 했고, 누군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더 필요하다고 했죠. 저는 결국 결정을 내렸습니다. 우선은 핵심 기술 개발에 집중하자. 디자인은 나중에 생각하고 일단 로봇이 제대로 작동하도록 만드는 게 먼저다. 디자이너를 뽑지 못한 건 계속 마음에 걸렸어요. 발표회에서 정 부회장님께 좋은 평가를 받긴 했지만 H-LEX의 외관은 솔직히 투박했습니다. 기능에만 집중하다 보니 미적인 부분은 많이 부족했죠. 외주 디자인도 고려해봤습니다. 하지만 비용 문제가 컸어요. 전문 디자인 업체에 맡기면 개발 비용이 크게 올라갑니다. 우리 예산으론 감당하기 어려웠죠. 결국 우리가 직접 하기로 했습니다. 공학자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디자인을 하자. 못생겨도 괜찮아. 제대로 작동하기만 하면 돼. 하지만 속으로는 계속 아쉬웠어요. 글로벌 로봇 기업들의 발표 영상을 볼 때마다 부러웠습니다. 세련된 디자인의 화려한 조명 효과. 우리도 저렇게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정경모 연구원이 어느 날 말했습니다. 박사님, 우리가 만드는 건 쇼를 위한 로봇이 아니잖아요. 실제로 환자들이 쓸 제품이에요. 기능이 최우선 아니겠습니까? 맞는 말이었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멋진 로봇을 만드는 게 아니라 실제로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로봇을 만드는 거였어요. 그 본질을 잊으면 안 됐죠. 양산을 고려한 설계도 중요했습니다. H-LEX 2.0은 무릎이나 엉덩이 관절의 구동 모터가 모두 똑같았어요. 레고 블록처럼 모듈화해서 고장나면 해당 부분만 교체할 수 있게 만들었죠. 유지보수를 생각한 설계였습니다. 아무리 좋은 로봇이라도 고장났을 때 수리가 어려우면 소용없으니까요. 특히 의료기기는 안정성이 생명이었습니다. 밤늦게 연구실에 혼자 남아있을 때가 많았어요. 창밖을 바라보면서 생각했죠. 우리가 지금 만들고 있는 이 로봇이 정말 세상에 나갈 수 있을까? 사람들이 진짜로 쓸 수 있을까? 자신은 있었습니다. 기술적으로는 이미 검증됐으니까요. 하지만 상업화까지 가려면 넘어야 할 산이 너무 많았어요. 의료기기 인증, 대량 생산 체계 구축, 가격 경쟁력 확보. 그래도 포기할 순 없었습니다. 정 부회장님께서 우리를 믿고 투자해 주셨으니까요. 작은 팀이지만 우리는 할 수 있다고, 해낼 수 있다고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2017년 1월 미국 라스베이거스, 세계 최대 전자 박람회 CES가 열리는 곳이었습니다. 현대차 그룹이 글로벌 프레스 콘퍼런스를 연다고 했어요. 그 무대에 H-LEX를 선보이기로 결정됐죠. 공항에 도착했을 때부터 긴장됐습니다. 전 세계 언론이 주목하는 자리. 수천 명의 관객 앞에서 우리의 로봇을 보여줘야 했어요. 리허설을 여러 번 했습니다. 무대 위를 걸어보고 조명을 확인하고 동선을 점검했죠. 하지만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미국에선 환자가 의료기기를 쓰려면 IRB 승인이 필요했어요. 의학연구윤리심의위원회라는 곳인데 FDA 승인과 비슷한 겁니다. 우리는 한국에서만 승인받았지 미국 IRB 승인은 아직 받지 못한 상태였죠. 그 말은 즉 환자가 H-LEX를 착용하면 불법이라는 거였어요. 처음엔 실제 하반신 마비 환자분을 모셔서 시연하려고 했습니다. 그게 훨씬 임팩트가 있으니까요. 하지만 법적으로 불가능했습니다. 회의를 했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 누군가 말했습니다. 그럼 현 박사님이 직접 착용하시는 건 어떨까요? 저는 잠시 망설였죠. 제가 착용하면 실제 환자의 절박함이 전달되지 않을 텐데.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결국 제가 H-LEX를 착용하고 무대에 오르기로 했어요. 발표 당일 아침이었습니다. 컨벤션 센터 백스테이지에서 H-LEX를 착용했어요. 팀원들이 하나하나 체크했습니다. 모든 게 완벽하게 작동했죠.
무대 뒤에서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앞 순서 발표가 끝나고 우리 차례가 왔어요.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빠른 비트의 경쾌한 음악이었죠. 저는 천천히 무대로 걸어나갔습니다. 윙칙, 윙칙, H-LEX의 기계음이 울렸어요. 수천 명의 관객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어요. 전 세계로 생중계되는 순간이었죠. 천천히 걸었습니다. 일부러 속도를 느리게 설정했어요. H-LEX의 움직임을 정확하게 보여드리기 위해서였죠. 빠른 음악에 비해 제 걸음이 느려서 좀 어색하긴 했습니다.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H-LEX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이 로봇은 하반신 마비 환자분들의 보행을 돕기 위해 개발됐습니다. 전기로 구동되며 사용자의 의도를 감지해서 자연스러운 보행을 지원합니다. 시연을 계속했습니다. 앉았다 일어서기, 계단 오르기 같은 동작들을 보여드렸어요. 관객들이 박수를 쳐줬습니다. 발표가 끝나고 무대를 내려왔을 때 안도감이 밀려왔습니다. 큰 실수 없이 잘 마쳤구나. 하지만 동시에 아쉬움도 있었어요. 실제 환자가 걷는 모습을 보여드렸다면 훨씬 감동적이었을 텐데. 그날 저녁 팀원들과 저녁을 먹었습니다. 다들 수고했다고 서로를 격려했어요. 비록 완벽하진 않았지만 우리는 세계 무대에 현대차의 로봇 기술을 알렸습니다. 호텔방으로 돌아와서 인터넷 기사들을 검색해봤어요. H-LEX에 대한 기사가 여러 개 올라와 있었습니다. 대부분 긍정적인 평가였죠. 하지만 일부 댓글은 아쉬웠습니다. 디자인이 투박하다, 다른 회사 로봇에 비해 세련되지 못하다는 의견들이 있었어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우리에겐 아직 그런 여력이 없었으니까요. 창밖으로 라스베이거스의 야경이 보였습니다. 화려한 네온 사인들. 저는 생각했어요. 언젠가 우리도 저렇게 화려한 로봇을 만들 수 있을까? 아니, 그것보다 중요한 건 실제로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로봇을 만드는 거지. 그날 밤 잠들기 전에 다짐했습니다. 다음엔 더 나은 모습으로 돌아오자. 더 발전된 기술, 더 세련된 디자인으로. 그리고 무엇보다 실제 환자분들이 사용하는 모습을 세상에 보여주자. CES가 끝난 날 저녁이었습니다. 팀원 2명과 함께 라스베이거스의 인앤아웃 버거에 갔어요. 발표 준비하느라 제대로 먹지 못했던 터라 배가 정말 고팠죠. 햄버거를 주문하고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레모네이드를 한 잔 사서 테이블에 내려놓고 잠시 화장실에 갔어요. 돌아왔을 때 우리 테이블 옆에 한국 사람으로 보이는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그분이 말했어요. 그거 제 레모네이드인데요. 순간 당황했습니다. 우리 팀원 중 한 명이 실수로 그분 음료를 마셔버린 거예요. 미안하다고 사과했습니다. 그분은 웃으면서 괜찮다고 했어요. 알고 보니 기자셨습니다. 낮에 현대차 발표회를 취재하러 왔다가 우연히 저를 알아본 거였죠. 어색한 분위기를 풀려고 농담을 했습니다. 제 레모네이드를 드셨으니 이 테이블 감자튀김이라도 드셔야죠. 기자분도 웃으면서 그럼 제가 햄버거 한 개 더 사올까요? 라고 했어요. 결국 같이 앉아서 식사를 하게 됐습니다. 자연스럽게 H-LEX 이야기가 나왔죠. 기자분이 질문했어요. 오늘 발표 때 박사님이 직접 착용하고 나오셨는데 혹시 보행장애가 있으신 건가요? 저는 웃으면서 설명했습니다. 아니에요. 원래는 환자분을 모시려고 했는데 미국 IRB 승인을 받지 못해서 제가 대신 착용한 겁니다. 환자가 입으면 불법이거든요. 기자분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 그래서 박사님이 직접. 그런데 걸음이 좀 느리셨던 것 같은데요. 빠른 음악에 비해서요. 맞습니다. 일부러 느리게 설정했어요. H-LEX의 움직임을 정확하게 보여드리기 위해서였죠. 사실 속도는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럼 뛸 수도 있나요? 뛸 수는 없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답했어요.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기자분이 또 질문했어요. 솔직히 디자인이 좀 아쉽던데요. 다른 회사 로봇들에 비해서요. 혹시 디자이너가 없으신 건가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솔직하게 말해야 할까? 하지만 숨길 이유도 없었죠. 네, 맞습니다. 디자이너가 없어요.
저희가 직접 설계하고 디자인했습니다. 기자분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정말요? 현대차 같은 대기업인데요? 저는 웃으면서 설명했습니다. 저희 팀이 아직 작아요. 5명으로 시작했고 지금도 소수 인원입니다. 디자이너를 따로 고용할 여력이 없었죠. 기자분이 말했습니다. 그래도 아쉽네요. 예를 들어 아이언맨 수트처럼 멋있게 만들면 어떨까요? 무거운 바위도 들 수 있고 진짜 슈퍼파워처럼 보이게요. 그러고 나서 이 기술을 응용해 환자들도 도울 수 있다고 하면 훨씬 임팩트가 있지 않을까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희가 보여드린 건 양산을 고려한 버전입니다. 무릎이나 엉덩이 관절의 구동 모터가 모두 똑같아요. 레고 블록처럼 모듈화돼서 유지 보수가 쉽죠. 멋보다는 실용성을 우선시했습니다. 하지만 좀 더 멋있게 만들 수는 없었나요? 솔직히 말하면 그런 여유가 없었어요. 저는 제어와 동력학을 하는 사람이지 디자이너가 아니니까요. 팀원들도 마찬가지고요. 대화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감자튀김을 나눠 먹으면서 우리는 H-LEX의 개발 과정, 기술적 어려움, 앞으로의 계획 등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기자분이 말했습니다. 그래도 CES에 나온 건 대단한 거 아닌가요? 현대차가 로봇 사업에 진심이라는 걸 보여준 거잖아요. 감사합니다.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비록 디자인은 부족하지만 기술만큼은 자신 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헤어질 때 기자분이 명함을 건넸어요. 다음에 더 좋은 소식 있으면 연락주세요. 꼭 기사 쓰겠습니다.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생각했습니다. 레모네이드 한 잔 때문에 시작된 우연한 만남. 하지만 그 만남을 통해 저는 중요한 걸 깨달았어요. 사람들이 우리 로봇을 어떻게 보는지, 무엇을 기대하는지를요. 라스베이거스에서 돌아온 후 며칠 동안 고민에 빠졌습니다. 기자분과의 대화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디자인이 왜 그렇게 투박하냐는 질문, 아이언맨 수트처럼 멋있게 만들 수 없었느냐는 제안. 사실 저도 모르는 건 아니었습니다. H-LEX가 예쁘지 않다는 거, 직선 위주의 딱딱한 디자인, 노출된 전선들, 투박한 프레임. 공학자의 눈엔 합리적이었지만 일반인의 눈엔 그저 못생긴 로봇일 뿐이었죠. 팀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CES 피드백을 공유하면서 디자인 문제를 꺼냈어요. 우리가 디자인을 개선할 방법이 없을까요? 박상인 연구원이 말했습니다. 박사님, 저희가 디자인까지 신경 쓸 여력이 있을까요? 기능 구현도 벅찬데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소수 인원으로 운영되고 있었어요. 기술 개발, 테스트, 인증 준비까지 할 일이 산더미였죠.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왜 H-LEX가 이런 디자인인지 설명해야 했어요. 단순히 못생겨서가 아니라 공학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는 걸요. 칠판에 그림을 그리면서 설명했습니다. 우리가 직선 위주로 디자인한 이유는 무게 때문이에요. 곡선은 직선보다 경로가 길어서 더 무거워집니다. 환자분들이 착용할 로봇은 최대한 가벼워야 해요. 정경모 연구원이 덧붙였습니다. 반응성도 중요하죠. 무거우면 사용자가 움직이려 할 때 로봇의 반응이 늦어집니다. 특히 땅을 디딜 때 안정성이 떨어지고요. 맞아요. 그래서 임피던스를 낮춰야 합니다. 로봇이 최대한 빨리 반응하도록요. 그러려면 가능한 한가볍게 만들어야죠. 그럼 꾸밈 없이 직선 위주로 만들 수밖에 없는 거네요. 누군가 말했습니다. 네. 예쁘게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대로 작동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살을 다 빼서 얇게, 직선으로, 하지만 부러지지 않을 정도로. 그게 공학적으로 가장 유리한 방법이에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아쉬웠습니다. 콘셉트 모델이라도 하나 만들어 볼까? 기능은 제한적이더라도 멋진 디자인의 로봇을요. 예산을 계산해 봤습니다. 불가능했어요. 콘셉트 모델 하나 만드는 비용으로 실제 환자 테스트를 여러 번 할 수 있었죠. 어느 쪽이 더 중요한가? 답은 명확했습니다. 저는 팀원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쇼를 위한 로봇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환자분들이 사용할 제품을 만드는 겁니다. 지금은 기능에 집중합시다. 그날 밤 혼자 남아서 H-LEX를 바라봤습니다.
못생겼지만 제대로 작동하는 로봇. 화려하진 않지만 사람을 걷게 만드는 기계. 문득 UC 버클리 시절 카제룬이 교수님이 하신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좋은 로봇은 보기 좋은 로봇이 아니라 사용자에게 진짜 도움이 되는 로봇이다. 그때는 이론적으로만 이해했던 말이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뼈저리게 느껴졌습니다. 우리의 H-LEX는 아름답지 않을지 몰라도 누군가에겐 다시 걸을 수 있는 희망이 될 거라고요. 언젠가 양산에 들어가면 그때는 전문 디자이너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기능은 유지하면서도 더 세련된 외관을 가진 로봇으로 발전시킬 수 있겠죠.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이거였습니다. 공학적으로 완벽하게 작동하는 로봇을 만드는 것. 그것이 우리의 책임이자 사명이었어요. CES 발표 이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언론에 기사가 나가기 시작했고 그와 동시에 회사로 전화가 쏟아졌어요. 처음엔 몇 통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전화는 계속 늘었죠. 대부분 환자 가족들이었어요. 어느 날 아침 출근했을 때 비서실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현 박사님, 환자분들 전화가 너무 많이 와서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 직통 전화번호를 알려드리라고 했습니다. 가능한 한 직접 받아보고 싶었어요. 첫 전화를 받았을 때를 잊을 수 없습니다. 중년 여성분의 목소리였어요. 떨리는 음성으로 말씀하셨죠. 박사님, 제 남편이 교통사고로 하반신을 못 쓰게 됐어요. 7년째 휠체어에만 앉아 있습니다. 그 로봇을 쓰면 다시 걸을 수 있을까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아직 상용화 단계가 아니라고 의료기기 인증을 받는데 시간이 걸린다고 설명드렸어요. 하지만 그분은 울먹이며 말씀하셨습니다. 얼마든지 기다릴게요. 제발 포기하지 말아주세요. 그날 하루 동안 10통이 넘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사고로 다친 분, 질병으로 보행 능력을 잃은 분, 노화로 걷기 힘든 어르신, 모두 절박했어요. 한 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억이라도 아깝지 않아요. 제가 다시 걸을 수 있다면요. 제발 어서 만들어주세요. 전화를 끊고 나면 한동안 멍하니 앉아있곤 했습니다. 우리가 만드는 게 단순한 기계가 아니구나. 누군가에겐 삶 그 자체구나. 팀 회의 때 이 이야기를 공유했어요. 팀원들도 비슷한 경험을 했다고 했습니다. 정경모 연구원은 말했어요. 저도 어제 1시간 동안 환자분과 통화했어요. 그분이 얼마나 간절한지 느껴졌습니다. 책임감이 더 무거워졌습니다. 이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우리는 성공해야 했어요. 제대로 작동하는, 안전한, 실제로 도움이 되는 로봇을 만들어야 했죠. 환자들의 전화는 계속됐습니다. 기사가 하나 나갈 때마다 새로운 연락이 왔어요. 어떤 분은 지방에서 올라와 연구소 앞에서 기다리기도 하셨습니다. 한 번은 직접 만나 뵙기도 했어요. 80년 가까이 휠체어 생활을 하신 분이었습니다. 그분은 제 손을 꼭 잡으며 말씀하셨어요. 박사님, 제가 죽기 전에 한 번만이라도 제 다리로 서보고 싶어요.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참았지만 목소리가 떨렸어요. 꼭 그렇게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의료기기 인증을 받으려면 임상시험이 필요했어요. 안전성을 증명해야 했고 효과를 입증해야 했죠. 그 과정에 최소 몇 년은 걸릴 거였습니다. 환자분들께 이 사실을 설명드릴 때마다 미안했습니다. 당장 도와드릴 수 없다는 게요. 하지만 동시에 다짐했어요. 하루라도 빨리 이 과정을 마치겠다고. 늦은 밤 연구실에서 홀로 작업할 때면 생각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휠체어에 앉아서 기다리고 있겠구나. 우리 로봇을 기다리면서요. 그 생각이 저를 움직이게 했습니다. 피곤해도 1시간 더 일했어요.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았죠. 누군가의 희망이 우리 손에 달려 있었으니까요. 의사들과 협력해서 임상시험 계획을 세웠습니다. 대학병원과 논의했고 환자 모집을 시작했어요. 법적인 문제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갔죠. 시간이 걸리더라도 제대로 하자고 다짐했습니다. 환자분들의 안전이 최우선이었어요. 조급함 때문에 실수하면 안 됐습니다. 2017년 가을, 드디어 한국에서 첫 임상시험이 시작됐습니다. 대학병원과 협력해서 하반신 마비 환자분들을 대상으로
H-LEX 테스트를 진행했어요. 첫 번째 참가자는 40대 중반의 남성분이었습니다. 8년 전 산업재해로 척추를 다쳐서 하반신을 전혀 움직일 수 없게 된 분이었죠. 그동안 줄곧 휠체어에만 앉아 계셨다고 했습니다. 병원 재활치료실에서 만났어요. 휠체어에 앉아 계신 그분을 보는 순간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이분을 위해 우리가 만든 거구나. H-LEX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이 로봇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어떤 도움을 드릴 수 있는지 설명했어요. 그분은 조심스럽게 물으셨습니다. 정말로 제가 걸을 수 있을까요? 한번 해보시죠. 저는 최대한 밝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팀원들과 함께 H-LEX를 착용시켜드렸어요. 허리 지지대를 고정하고 다리 프레임을 연결하고 센서를 부착했습니다. 그분은 긴장한 표정이었어요. 의료진이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만약에 사고에 대비해서였죠. 저도 긴장됐습니다. 수없이 테스트했지만 실제 환자분이 사용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었으니까요. 전원을 켰습니다. H-LEX의 시스템이 부팅됐어요. 센서가 환자분의 상태를 감지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제 일어서 보시겠어요? 제가 옆에서 지지해 드릴게요. 그분이 두 손으로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천천히 힘을 주셨어요. H-LEX가 반응했습니다. 모터가 작동하면서 그분의 다리를 펴기 시작했죠. 윙! 로봇의 작동음이 들렸습니다. 그분이 천천히 일어났어요. 8년 만에 처음으로 두 다리로 서신 겁니다. 그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서 있어요. 제가 지금 서 있어요. 옆에 있던 의료진도 감동한 표정이었어요. 저도 목이 메었습니다. 팀원들은 조용히 박수를 쳤죠. 이제 한 발 내딛어 보시겠어요? 천천히요. 그분이 조심스럽게 다리를 움직였습니다. H-LEX가 그 움직임을 감지하고 반응했어요. 다리가 앞으로 나갔습니다. 한 걸음, 다시 한 걸음. 그분이 걷고 계셨습니다. 느렸지만 분명히 걷고 있었어요. 8년 동안 불가능했던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재활치료실을 천천히 한 바퀴 돌았습니다. 그분은 계속 울고 계셨어요. 기쁨의 눈물이었죠. 멈춰 섰을 때 그분이 말씀하셨습니다. 꿈만 같아요. 다시는 걸을 수 없을 줄 알았는데. 저는 그분의 손을 잡았습니다. 앞으로 계속 연습하시면 더 자연스럽게 걸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날 이후 여러 환자분들이 H-LEX를 착용하고 걸었습니다. 사고로 다친 분, 질병으로 보행 능력을 잃은 분들, 모두 처음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어요. 하지만 직접 걸어보고 나선 희망을 되찾으셨죠. 한 환자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휠체어에만 앉아있으면 세상이 점점 작아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이제 다시 넓어질 것 같습니다. 임상 데이터를 모으면서 개선점도 발견했습니다. 센서 위치를 조정하고 제어 알고리즘을 업데이트했어요. 실제 사용자의 피드백이 기술 발전에 큰 도움이 됐습니다. 의료진도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습니다. 환자들의 재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고요. 매일 H-LEX를 착용하고 걷는 운동을 하면 혈액순환이 개선되고 근육도 유지된다고 했어요. 가장 중요한 건 환자분들이 희망을 되찾았다는 거였습니다. 다시는 걸을 수 없다고 생각했던 분들이 두 다리로 서고 걷고 세상과 다시 연결되는 느낌을 받으셨죠. 그날 밤 연구실로 돌아와서 영상을 다시 봤습니다. 환자분이 처음 일어섰을 때의 모습, 눈물을 흘리며 걷던 모습. 이거구나. 이게 바로 제가 MIT를 떠나온 이유구나. 누군가의 삶을 진짜로 바꿀 수 있는 기술을 만드는 것. 2021년 6월 현대차 그룹이 큰 결정을 발표했습니다. 미국의 로봇 기업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인수한다는 소식이었어요. 약 1조 원에 달하는 금액이었죠. 뉴스를 보는 순간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보스턴 다이내믹스, 레그타임 로봇 분야에서 세계 최고로 인정받는 회사, 사족 보행 로봇 스팟으로 유명한 곳이었어요. 회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현 박사님, 보스턴 다이내믹스와의 협업 프로젝트를 준비해주세요. 로보틱스 랩이 중심이 될 겁니다. 로보틱스 랩. 이제 우리 조직도 정식으로 랩이 됐습니다.
정의선 회장님의 직속 조직인 전략기술본부 산하로 들어왔고 제가 랩장을 맡게 됐죠. 책임이 무거워졌습니다. 이제는 H-LEX만 개발하는 게 아니었어요. 현대차그룹의 로봇 사업 전체를 이끌어야 했습니다. 보스턴 다이내믹스 CEO인 로버트 플레이터와 첫 화상 회의를 했습니다. 그는 협업 가능성에 대해 긍정적이었어요. 물류, 공장 자동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함께할 수 있다고 했죠. 우리의 첫 프로젝트는 공장 안전 서비스 로봇이었습니다.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스팟에 우리가 자체 개발한 AI 유닛을 결합하는 거였어요. 팀을 확대했습니다. 이제는 5명이 아니었어요. 로보틱스 랩에는 수십 명의 연구원들이 있었고 각자 전문 분야를 담당했습니다. 스팟을 처음 봤을 때가 기억납니다. 개처럼 생긴 사족 보행 로봇. 계단을 오르고 장애물을 피하고 놀라울 정도로 민첩하게 움직였어요. 하지만 스팟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자율성이 부족했죠. 사람이 직접 조종하거나 미리 정해진 경로만 따라갈 수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AI 유닛을 개발한 겁니다. 3차원 라이다, 열화상 카메라, 전면 카메라 등 다양한 센서를 장착했어요. 딥러닝 기반의 실시간 데이터 처리 시스템도 구축했죠. 개발 과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스팟의 시스템과 우리 AI 유닛을 통합하는 게 생각보다 복잡했어요. 호환성 문제, 통신 지연, 전력 관리 등 해결해야 할 게 많았죠. 밤낮 없이 일했습니다. 보스턴 다이내믹스 팀과 수없이 화상 회의를 했어요. 시차 때문에 한국 시간으로 새벽에 회의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드디어 첫 프로토타입이 완성됐습니다. AI 유닛을 장착한 스팟. 이제 이 로봇은 스스로 주변을 인식하고 판단할 수 있었어요. 기아 경기 광명 소아리 공장에서 시범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공장 안전 감시가 목적이었죠. 스팟이 공장 내부를 돌아다니며 위험 요소를 감지했습니다. 화재 위험이 있는 곳을 열화상 카메라로 찾아내고 안전 규정을 위반하는 상황을 카메라로 포착했어요. 사람이 가기 어려운 곳도 스팟은 거뜬히 들어갔죠. 현장 직원들의 반응이 좋았습니다. 처음엔 신기해하더니 곧 유용하다고 평가했어요. 특히 야간이나 휴일에 무인으로 순찰할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이었죠. 언론 공개를 했을 때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현대차그룹과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첫 합작품. 기자들이 몰려왔고 카메라가 스팟의 움직임을 담았어요. 제가 직접 설명했습니다. 이 로봇은 현대차그룹의 AI 기술과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하드웨어가 결합된 결과물입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협업을 통해 더 나은 로봇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그날 저녁 정의선 회장님께서 축하 메시지를 보내주셨어요. 좋은 시작이라고, 앞으로도 기대한다고요. 호텔방에 혼자 앉아서 생각했습니다. 2014년 MIT에서 한국으로 돌아왔을 때만 해도 5명으로 시작했어요. 이제는 세계적인 로봇 기업과 협업하는 수준까지 왔습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어요. 진짜 꿈은 따로 있었죠. 로봇 지능 사회. 다양한 로봇들이 서로 연결되고 인간과 조화롭게 공존하는 세상. 스팟과의 협업이 성공하면서 새로운 프로젝트가 시작됐습니다. 더 강력한 AI 유닛을 만드는 거였어요. 단순히 센서를 붙이는 수준이 아니라 진짜 지능을 가진 시스템을 구축하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건 온 디바이스 AI였습니다. 클라우드 서버에 의존하지 않고 로봇 자체에서 모든 판단을 내리는 시스템이었죠. 왜 이게 중요한가? 공장 내부는 네트워크 연결이 불안정한 곳이 많습니다. 특히 지하나 두꺼운 철판으로 둘러싸인 공간에선 통신이 끊기기도 해요. 그럴 때도 로봇이 정상 작동해야 했죠. AI 반도체 전문기업 디벡스와 협력했습니다. 그들의 칩 기술과 우리의 소프트웨어 개발 역량을 결합했어요. 목표는 명확했습니다. 5W 이하의 초저 전력으로 작동하면서도 실시간 데이터 검출과 인지, 판단을 수행하는 칩. 말은 쉽지만 실제로 만드는 건 엄청 어려운 일이었죠. 개발팀을 꾸렸습니다. 하드웨어 엔지니어, 소프트웨어 개발자, AI 연구원들이 한 팀이 됐어요. 각자 자기 분야 최고 전문가들이었습니다. 첫 회의에서 제가 말했습니다. 이 칩은 로봇의 두뇌입니다.
사람으로 치면 뇌죠. 빠르게 생각하고 정확하게 판단해야 해요. 하지만 동시에 전력을 많이 먹으면 안 됩니다. 몇 달간 개발에 매진했습니다. 시뮬레이션을 수없이 돌렸고 프로토타입을 만들어 테스트했어요. 실패도 많았습니다. 전력 소모가 목표치를 초과하거나 처리 속도가 느리거나.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씩 문제를 해결해 나갔어요. 알고리즘을 최적화하고 하드웨어 구조를 개선했죠. 드디어 첫 번째 버전이 완성됐습니다. 팩토리얼 성수에서 테스트를 시작했어요. 성수동에 있는 현대차의 복합 문화 공간이었죠. AI 칩을 탑재한 로봇을 배치했습니다. 안면 인식 기능을 테스트했어요. 로봇이 사람을 인식하고 등록된 얼굴인지 판단하고 적절히 반응했습니다. 배달 로봇에도 적용했습니다. 로봇이 공간을 인식하고 장애물을 피하고 최적의 경로를 스스로 찾아갔어요. 네트워크가 끊겨도 문제없이 작동했죠. 2024년 6월부터 약 6개월간 성능과 품질을 검증했습니다. 수천 번의 테스트를 거쳤어요. 다양한 환경, 다양한 상황에서 로봇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확인했습니다. 결과는 성공적이었습니다. 칩은 안정적으로 작동했고 전력 소모도 목표치 이하였어요. 실시간 판단 능력도 뛰어났죠. CES 파운드리 2026에서 공식 발표했습니다. 디벡스와 공동 연사로 나섰어요. 온 디바이스 AI 칩의 양산 준비가 완료됐다고 발표했죠. 무대에서 설명했습니다. 이 칩은 로봇이 스스로 판단할 수 있게 만듭니다. 클라우드에 의존하지 않아 반응 속도가 빠르고 보안도 우수합니다. 네트워크가 불안정한 곳에서도 정상 작동하죠. 관객들의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질문도 많이 나왔어요. 다른 로봇에도 적용 가능한가? 비용은 얼마나 되나? 언제부터 상용화되나? 저는 자신 있게 답했습니다. 네, 다양한 로봇에 적용 가능합니다. 올해부터 병원이나 호텔 같은 곳에 로봇에 탑재할 예정이에요. 앞으로 로봇 생태계 전체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발표가 끝나고 디벡스 대표와 악수했습니다. 협력이 성공적이었다며 서로 축하했어요. 로보틱스랩으로 돌아와서 팀원들과 축하 파티를 했습니다. 작은 파티였지만 의미가 컸어요. 우리가 또 하나의 이정표를 세운 겁니다. 이제 로보틱스랩은 단순히 로봇을 만드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로봇의 두뇌를 만드는 곳이었어요. 지능을 부여하는 곳이었죠. 그날 밤 연구실에 혼자 남아서 생각했습니다. 로봇 지능 사회로 가는 길. 우리는 지금 그 길을 걷고 있다고요. 2020년 말 예상치 못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제가 상무로 승진한다는 거였어요. 정의선 회장님이 취임 후 처음 단행하는 인사에 제 이름이 포함됐죠. 솔직히 믿기지 않았습니다. 상무, 임원, 42세의 현대차그룹 임원이 되다니. 인사 발표를 보니 제가 현대차 상무 400여 명 중 세 번째로 어린 축에 속했어요. 젊은 피라는 표현이 어색하지 않았죠. 축하 연락이 쏟아졌습니다. 팀원들이 가장 먼저 축하해줬어요. 정경모 연구원이 말했습니다. 박사님, 정말 축하드립니다. 저희도 자랑스러워요. 가족들도 기뻐했습니다. 아내가 울먹였어요. 당신이 MIT 떠나기로 했을 때 걱정 많이 했는데 정말 잘한 결정이었네요. 하지만 저는 아직 부족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승진은 인정이자 동시에 더 큰 책임이었어요. 이제 현대차그룹의 로봇 사업 전체를 책임져야 했죠. 로보틱스랩의 규모도 커졌습니다. 인원이 계속 충원됐고 프로젝트도 다양해졌어요. H-LEX 같은 웨어러블 로봇뿐 아니라 서비스 로봇, 산업용 로봇까지. 벡스와 첵스 같은 새로운 웨어러블 로봇들이 탄생했습니다. 벡스는 조끼 형태로 상체를 지원하는 로봇이었고 첵스는 의자 형태로 앉아서 일하는 작업자를 돕는 로봇이었죠. 달이라는 서비스 로봇도 개발했습니다. 호텔이나 병원에서 안내와 배송을 담당하는 로봇이었어요. AI를 탑재해서 사람과 자연스럽게 대화할 수 있었죠. 프로젝트마다 담당팀을 배치했습니다. 각 팀의 리더들과 정기적으로 회의했어요.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문제를 해결하고 방향을 조율했죠. 랩장으로서 가장 신경 쓴 건 팀원들의 성장이었습니다.
기술만 개발하는 게 아니라 사람도 키워야 했어요. 젊은 연구원들이 자신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싶었죠. 정의선 회장님과의 미팅도 잦아졌습니다. 로봇 사업 전략을 논의하고 투자 계획을 검토했어요. 회장님은 로봇 사업에 큰 관심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어느 날 회장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현 상무 로보틱스가 현대차의 미래입니다. 자동차도 결국 로봇의 일종이에요. 두 분야가 시너지를 내도록 해주세요. 무거운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동시에 회장님의 신뢰에 보답해야겠다고 다짐했어요. 국회 모빌리티 포럼에 회장님과 함께 참석하기도 했습니다. 정책 입안자들 앞에서 로보틱스 기술의 중요성을 설명했어요. 발표 자료를 준비하면서 생각했습니다. 로봇이 더 이상 SF가 아니라는 걸요. 현실이 되고 있다는 걸요. 미래 모빌리티 시스템은 환경인지 기술, 판단 기술, 제어 기술이 필요합니다. 이건 기본적으로 로봇 시스템 구성과 유사해요. 로보틱스 기술이 미래 모빌리티의 발전을 이끌 수 있습니다. 청중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현대차의 기술 역량과 로보틱스 기술이 결합되면 새로운 가능성이 열린다는 걸 이해하신 거죠. 밤늦게 집에 돌아가는 길에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펼쳐졌어요. 수많은 불빛들, 각각의 불빛 아래 누군가 살고 있겠죠. 우리가 만드는 로봇이 그들의 삶을 조금이라도 나아지게 만들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다양한 로봇들의 탄생. 로보틱스랩의 사무실 벽에는 우리가 개발한 로봇들의 사진이 걸려 있습니다. H-LEX에서 시작해서 벡스, 첵스, 다리까지 하나하나가 우리의 땀과 열정이 담긴 결과물이었어요. 벡스 개발은 흥미로웠습니다. 조끼 형태의 웨어러블 로봇이었죠. 무거운 물건을 들거나 반복적인 작업을 하는 노동자들을 위한 겁니다. 공장 현장을 직접 방문해서 작업자들을 관찰했어요. 그들이 어떤 동작을 반복하는지, 어디에 부담이 가는지를 파악했죠. 한 작업자분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루 종일 팔을 위로 들고 작업하다 보면 어깨가 너무 아파요. 집에 가면 팔을 들 수가 없을 정도예요. 그래서 벡스는 상체를 지원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팔을 들어 올릴 때 힘을 보태주고 오랫동안 같은 자세를 유지할 때 부담을 줄여주는 거죠. 프로토타입을 만들어서 현장에서 테스트했습니다. 작업자분들이 직접 착용하고 일해봤어요. 피드백을 받아서 계속 개선했죠. 최종 버전의 벡스는 가벼웠고 착용이 간편했습니다. 뛸 수도 있었어요. 일반 작업복처럼 편하게 입고 일할 수 있었죠. 첵스는 다른 컨셉이었습니다. 의자 형태의 웨어러블 로봇. 서서 일하는 작업자들이 잠시 앉아서 쉴 수 있도록 돕는 겁니다. 현장에서 오래 서 있으면 다리와 허리에 무리가 갑니다. 하지만 의자를 가져다 놓을 수 없는 작업 환경도 많아요. 그래서 입는 의자를 만든 거죠. 첵스를 착용하면 언제든지 앉을 수 있었습니다. 다리를 구부리면 첵스가 체중을 지지해줘요. 실제로 앉는 건 아니지만 다리 부담이 크게 줄어들었죠. 다리는 또 다른 도전이었습니다. 서비스 로봇. 사람과 상호작용하는 로봇이었어요. AI 기술이 핵심이었습니다. 사람의 얼굴을 인식하고 음성을 이해하고 자연스럽게 대화할 수 있어야 했죠. 디자인도 중요했습니다. 이번엔 전문 디자이너와 협업했어요. 친근하면서도 신뢰감을 주는 외관을 만들고 싶었죠. 다리에 얼굴 디자인을 놓고 수없이 회의했습니다. 너무 로봇 같으면 차갑게 느껴지고 너무 사람 같으면 불쾌한 골짜기 효과가 생겨요. 결국 심플한 디스플레이로 결정했습니다. 눈과 입만 표현하지만 다양한 감정을 전달할 수 있었죠. 호텔에서 시범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다리가 로비에서 손님들을 맞이했어요. 체크인 안내도 하고 짐을 방까지 배달하기도 했죠. 처음엔 신기해하던 손님들이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다리에게 질문하고 도움을 요청하고 심지어 인사도 나눴어요. 한 손님이 말했습니다. 처음엔 로봇이라서 어색했는데 생각보다 편하네요. 사람 직원한테 물어보기 부담스러운 것도 다리한테는 편하게 물어볼 수 있어요. 병원에도 다리를 배치했습니다. 약을 배달하고 환자를 안내하고 의료진을 돕는 역할이었죠. 의료진의 반응이 좋았습니다.
단순 반복 업무를 다리가 맡아주니 더 중요한 일에 집중할 수 있다고요. 이렇게 다양한 로봇들이 탄생했습니다. 각각 다른 목적, 다른 기능을 가졌지만 하나의 공통점이 있었어요. 사람을 돕는다는 것. 팀 회의에서 말했습니다. 우리가 만드는 건 단순한 기계가 아닙니다. 사람들의 삶을 조금이라도 나아지게 만드는 도구예요. 그 본질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각각의 로봇은 작은 세계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공장에서의 세계, 호텔에서의 세계, 병원에서의 세계. 이 작은 세계들이 지능화로 연결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게 바로 제가 꿈꾸는 로봇 지능 사회였습니다. 2026년 초 로보틱스랩 전체 회의를 열었습니다. 지금까지의 성과를 돌아보고 앞으로의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였어요. 회의실 스크린에 우리가 만든 로봇들의 영상이 재생됐습니다. H-LEX를 착용하고 걷는 환자분, 백스를 입고 일하는 작업자, 호텔 로비를 돌아다니는 다리. 팀원들의 얼굴에 자부심이 느껴졌습니다. 우리가 정말 많은 걸 이뤄냈구나. 저는 앞으로 나가서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잘해왔습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해요. 진짜 목표는 따로 있죠.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로봇지능 사회라는 단어가 떴어요. 로보틱스 제품을 보급하면서 각각 작은 세계를 지능화로 연결해 확장한다면 로봇지능 사회가 현실이 될 겁니다. 이게 우리가 꿈꾸는 최종 목표예요. 팀원들이 집중해서 들었습니다. 로보틱스는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 어느 하나만으로 만들 수 없어요. 환경이나 인간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가치를 만드는 제품이죠.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통한 서비스가 조화롭게 융합될 때 진짜 놀라운 로봇이 탄생합니다. 과거엔 많은 사람들이 물었어요. 현대차가 왜 로봇을 하냐고. 자동차나 잘 만들지. 하지만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자동차도 로봇의 일종이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어요. 미래 모빌리티의 키워드는 전동화, 자동화, 서비스 통합입니다. 로보틱스도 똑같은 키워드를 갖고 있죠. 현대차 그룹은 다양한 모빌리티 공급자가 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자동차뿐 아니라 UAM 로봇까지 모든 게 연결된 생태계를 만드는 거예요. 우리 로보틱스랩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선행 기술을 내재화하고 기술 융합으로 제품에 서비스를 입히는 것. 세상에 선보이는 로봇이 많아질수록 사람들의 삶이 더 윤택해질 겁니다. 회의가 끝나고 혼자 연구실에 남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면서 지난 시간들을 떠올렸어요. 2014년 MIT를 떠나 한국으로 돌아왔을 때 5명으로 시작했던 인간 편의팀. 정의선 부회장님 앞에서 떨리는 마음으로 H-LEX를 선보이던 날, 라스베이거스 무대에 섰던 순간, 환자분이 처음 걸으셨을 때의 감동, 보스턴 다이내믹스와의 협업, AI 칩 개발, 상무 승진, 그리고 지금의 로보틱스랩. 긴 여정이었지만 아직 끝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었죠. 책상 위에 놓인 H-LEX 모형을 집어들었습니다. 모든 게 여기서 시작됐어요. 못 걷는 사람을 걷게 만들고 싶다는 간절한 바람에서요. 그 바람은 이제 더 큰 꿈으로 확장됐습니다. 로봇 지능 사회. 로봇과 인간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세상. 누구나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회. 스마트폰을 꺼내서 저장해둔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8년간 휠체어에 앉아 계셨던 환자분이 H-LEX를 입고 처음 걸으시던 모습이었어요. 눈물을 흘리며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디시던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게 바로 제가 해야 할 일이라고요. 영상을 끄고 연구실 불을 껐습니다. 내일도 해야 할 일이 많았어요. 새로운 프로젝트, 개선해야 할 기술, 만나야 할 사람들. 하지만 지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알고 있었으니까요. 우리가 만드는 로봇이 누군가의 삶을 바꾸고 있다는 걸요. 연구소를 나서면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보였어요. 어릴 적 로봇 만화를 보면서 꿈꿨던 미래. 로봇과 인간이 함께 사는 세상. 그 꿈이 이제 현실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천천히지만 확실하게요. 저는 걸음을 옮겼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 내일 또 연구소로 출근할 길. 로봇 지능 사회를 향한 긴 여정의 한 걸음 한 걸음이었죠.